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이해 안 가세요?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조국 전 장관 오늘 신당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영상, 앞서서 확인한 영상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단합니다. 설전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교차로에서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대단한 말들을 쏟아냈군요. 자,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산에서 신당과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내놓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의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모인 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 그럼 오늘 발표 내용 화면으로 핵심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을 받은 거죠. 오늘 신당 창당을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앞서 싸우겠다 이거죠. 그리고 총선 출마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례입니까? 어디 지역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자 이거는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동지와 벗들과 같이 의논하겠다. 그리고 원칙 절차 따를 것이다. 동지와 벗들이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예. 앞서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가 나왔어요. 예. 다만 법정 구속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조국 본인을 위한 신당이겠죠. 아마 당명은 조국 수호당 정도로 하면은 적당할 것 오늘 같습니다. 당명 발표는 없었는데 강소정당 이렇게 그러니까 정도만 제가 볼 때는 나왔는데요. 그냥 조국 수호정당 이게 가장 적합한 당명일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완전히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이 당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를 방탄하려고 당대표가 됐듯이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려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대법원 판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지역구 출마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로 갈 확률이 높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로 갔을 경우에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고 비례대표로 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국 수호 세력들이 아마 모아서 3% 정도 만들어주면은 예. 한석 정도는 가능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것이고 그 또 당의 어떤 그 정강 정책도 오로지 검찰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데 예. 국민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오히려 민생에 관심이 많죠. 근데 조국 본인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자체가 정강 정책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본인만을 위한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또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가면은 예. 6개월 안에 선고를 하지만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선고 전에는 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거나 저쩌거나 총선 지난 뒤에야 그렇죠. 대법원 판결은 나올 것 같다. 예. 총선 전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박지원 교수님,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발표 내용 핵심 요약했던 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아랫부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박지원 교수님께서 좀 봐주세요. 총선 출마 방식은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동지와 법들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동지와 법 같이 신당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누구와 과연 같이 한다는 거가? 지금 앞서서 신당 발표 전에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있고요. 앞서서 손혜원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뭐 같이 하자는 얘기까지 꺼내뒀거든요. 그러면 이 동지와 벗은 이 두 인물을 포함한 누굽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제1 타겟으로 지금 얘기한 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플러스 이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뭐 불만 제기를 오늘도 그걸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위 검찰 정권에 대한 소위 공격을 비판을 주도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중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물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옥중에 있기 때문에 뭐 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차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 맞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물론 뭐 둘 다 검찰로부터 지금 뭐 기소가 된 입장이긴 하지만 예.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플러스도 있지만 그만큼의 마이너스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좀 그렇다면 있고. 어떤 재판 상황, 수사 상황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과 손을 잡는 게 차라리 그렇죠. 낫다. 그래야지 이제 기동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조국 전 장관에게 조국 사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꼬리표가 왜 중요하냐? 정확하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국론이 양분된 굉장히 우리나라 광복 이래 유사한 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당시에도 조국 정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을. 국론이 정확하게 양분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그 기자회견 이 부분을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자, 그런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욕심, 어떤 희망, 그리고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심판, 그래서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저는 뭐 출마에 충분한 타당한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요것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소위 아빠 찬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상처를 줬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부산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면 내가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또 험지에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뭐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랬다 그러면은 좀 어땠을까? 좀 그런 점에서 마치 이제 그 비례대표에 숨는 듯한 뒤에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의 어떤 출마 기자회견이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이날 동시에 대법원 상고 역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라는 결심을 한 날 창당하겠습니다를 동시에 밝힌 셈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명확하게 총선에 나선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결정 안 했다 그랬어요. 단박에 정치권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 민주당의 표현으로는 통합비례정당, 여기는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감 표명, 약간 사과 취지의 얘기도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동시에 좀 들어보시죠. 우선 협상 대상으로는
원내에 진출한 정당, 그 외에도 군소정당이나 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폭넓은 연대의 대상이고 연합의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사죄해 드리는 게 맞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자평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그 조국의 강이 또다시 등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강은? 자, 이런 가운데 앞서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배제 못한다. 뭔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지금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요거 다른 정당들과 이제 추진 이런 걸 논의하는 책임자가 됐거든요, 박홍근 의원이. 근데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거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과 연합 고려 안 합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진성준 의원의 얘기와 박홍근 의원의 얘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 지금 박성준 의원 나와 계신데요.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뭡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르마가 타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박홍근 추진단장의 저 말을 들어보면 이제 확실한 가르마가 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그 억울함, 분노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좀 달리 본다고 하면은 연합 비례정당, 통합 비례정당에 있어서의 민주연합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당과는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선을 그어줬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 앞서서 진성준 의원이나 최근에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반응을 봐서 약간 열어두른다 반응인데 거기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박홍근 단장의 말이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여러 이제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 견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추진 단장의 저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언을 했고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추진해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용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용기는 뭐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역할인 거고 지금 큰 집을 짓는 통합비례정당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때 박홍근 단장의 얘기가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뭐 통합 비례정당, 통상 뭐 시청자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민주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정당이 비례대표 출마할 거예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많은 얘기가 보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비중을 두고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뭐 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따지기 전에 일단은 저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의 조국 전 장관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 분석가가 됐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열린 민주당 같은 당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정당에서 3% 이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창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전 장관도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지만 예. 지금 딱 봤을 때는 이 길을 혼자 가겠다. 이 창당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받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조국 전 장관도 읽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신 박성준 의원의 말씀이니까 아마 일단 선을 긋은 거다.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설명을 좀 그거는 제가 왜 해주셨어요. 그러냐면 공당의 민주연합의 추진단장의 그렇습니다. 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고민과 있고 또 지도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렇게 내놓는 거지 박홍근 단장의 개인적 생각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말씀에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그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보고요.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박성중 의원은 그 위성정당에 참여가 아니라 신당으로 독자적으로 뭔가 행보를 할 거다. 근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행보할 경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형 그 정당에 조국 신당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반응이실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예. 어떤 식으로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해서 만드는 조국 신당은 예. 민주진영의 분열과 또 어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산술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을 보면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당이다. 우리 저 링컨 미국 대통령은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명연설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신당 창당 연설은 이번 총선을 넘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겠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이 안위를 위해서 만든 정당은 이번 총선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잖아요. 그럼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구제 방법과 명예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국 뭡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배지 한번 달아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민주당 스탠스나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나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창당하는 정당을 포용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제발 그렇게 되면은 뭐 손해볼 거 없는데요. 반갑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이 일단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정치 고관여자 분들도 의견이 비슷한 그렇다 생각을 이거죠.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제도 요 내용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부산이고 그다음에 내일 일정은 또 광주에 잡혀 있거든요. 아마 더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도 볼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어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살짝 보기에 따라서는 알쏭달쏭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일단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좀 잊혀진 사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는데 최근에 정치적인 묵직한 입장이 직접 나오거나 전원 형태로 나오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뭐냐면 어제 오후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조국 전 장관 만난 모습 저 화면에 있거든요. 주목을 불끈 쥐죠. 그리고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뭐 본인의 총선 출마 신당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신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어제 밤에 나온 겁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방금 봤던 내용.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한 2시간 정도 전에 이 화면 그대로 좀 주세요. 화면 앞서 봤던 그 분할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2시간 전에 공지영 작가의 신간서적을 추천을 합니다. 책 제목은 나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근데요.
최근에 공전 작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죠. 그럼 약간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 작가의 책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뭔가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런 책을 추천한 거 보니까. 근데 만나서는 또 공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이제 조국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확 힘을 실어줬다. 조국 신당에 저렇게 힘을 실어줬을 때 당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은 또 함께 뭉쳐서 잘하라고 명문 정당이다라고 한 네.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거 변호사,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입장인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어제 하루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공지영 작가 책을 추천했다라는 거에 저는 그 본심이 있다고 봅니다. 아, 거기가 본심이라고 그게 보십니까? 본심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집에 찾아오겠다라는데 그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전박대할 수는 없죠. 근데 예. 그래도 한때 또 뭐 동지였는데 당연히 이제 손님으로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자세히 보면은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신당 창당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민주당하고 안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입장이 이러니 네가 신당 창당하는 걸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해한다라는 거는 지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지가 아니라 이해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말릴 수는 없지만 이런 뜻입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너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냐. 약간 이런 의미지. 지지한다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썼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어떠한 그 뭐 역적과 같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역적이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가 만약에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정권을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윤석열 그 총장을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정권까지 이제 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좀 짠하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애증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근데 뭐 공지영 작가 책 소개 추천을 한 걸로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 나서는 게 한탁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의 어떠한 단합이라든가 민주당의 총선에 죄를 뿌리는 격이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또 망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더 곤란해지고 또 본인을 또 추종하는 또 친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결국은 배지를 잃어버릴 테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이제 표현을 저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지 누가 봐도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당이 뭐 망한다 표현데 아마 선거의 패배 그 뜻을 그렇죠. 쓰신 거죠. 예. 그리고요 이 공정 작가의 새 책 제목이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것도 잠깐 듣기에 따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제 이 책을 추천하고 2시간 정도 뒤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이게 계속 오늘 정치권에서 조금 회자가 되는 내용이 됐는데요. 박성준 의원님,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책은 책으로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아무래도 이제 그냥- 왜 그러냐면 예. 공정 작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 책 추천을 하는 거고 그와 반면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볼 때 예. 가슴 아픈 존재 아닙니까? 아픈 손이고 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조국 전 장관의 이 험난한 고난의 시기가 예. 결국 이제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이고 여기에 대한 가슴 아픔이 분명히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날 때마다 늘 지지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런 마음에 대한 애잔함이 항상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창당했고 정치적 선언을 하고 이제 그야말로
공지영 작가의 말로 표현하면 정치는 외로운 길이거든요. 예. 고독의 길이고 자기의 결단의 길이고 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것은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반면에 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의 예. 이해라는 것은 조국 장관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까지 끝난 뒤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돕고 있는 분들, 측근들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반응했습니다. 이걸 아주 자세히 밤에 밝혔거든요. 그만큼 뭔가 본인의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짐작도 들은 대목이 어제 밤에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요즘에 또 굉장히 바쁜 분. 정치권이 뭐 다 바쁘지만요. 유독이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신당을 만들었다가 또 신당끼리 합했다가 오늘 회의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제목이 나왔는데요.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일단 운동권이 스펙 더 좋다. 지금 여당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운동권 청산론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운동권이 따지고 보면 스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자, 누가 그 얘기를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 정치인 중에서 운동권이었던 사람과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을 놓고 지역에서 경쟁력을 놓고 보면요.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스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안티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이거나 아니면은 40대, 50대 비운동권에게 먹히는 프레임이고 30대, 20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운동권 정치인들이 스펙이 더 좋다. 뭐 더 능력 있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럼 최근에 뭐 운동권 청산론 이게 뭐 젊은 세대한테 통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을 좀 한 1, 2년 돌려서 보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586 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열이고 집권 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586들은 자신이 젊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그 착각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오늘 발언과 몇 년 전의 발언 이거 좀 혹시 달리 들리시든지 그렇게 들린다면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불과 한 3, 4년 정도밖에 시간 차이도 많이 있지 변하지 않아요?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왜 맞은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놨으면 뭐 설득력을 일부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달라진 거는 소속 정당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예, 달라진 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 달라진 거죠. 그때는 거대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여당의 대표 혹은 보수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과 어쩌면 결을 같이 해서 이번 그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 거죠. 가장 그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2019년에 했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때 가졌던 스펙을 30년 지나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20대 때 그 사람이 했던 것과 그 30년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을 배양했는지를 비교해 봐야지. 운동권 그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 경험과 스펙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런데 그 30년 그 지나는 기간 동안에 비운동권 세력들이 사회에 나와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같이 기여한 경우도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뭐 운동권 출신들의 스펙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비교해서 들어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데 박찬 교수님 사실 이준석 대표요 요즘에 그 신당 합당 이후에 본인의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비판도 받고 있고 지금 탈당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거 실제 탈당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586 운동권에 대한 약간의 평가나 기류 변화 이거 지지자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윤석 대표가 뭐 그 민주당이나 또는 586 운동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것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 권력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 모두 모두가기로 다 비판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다만 무게 중심이 어딨냐? 무게 중심이 제가 봤을 때는 6대4 정도로 예. 소위 검찰 권력 심판론, 정권 심판론 여기에 무게가 좀 더 쏠려 있어요. 그럼 과거보다는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개혁신당이 어디서 표를 얻을 거냐라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표를 얻을 곳은 예.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민주당에는 표를 안 던지는 층.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표를 가져와야 돼요. 중도층 표요. 그렇죠. 그럼 중도층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예. 현재 권력, 즉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 1번인 거고요. 야당에 대한 비판은 나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예. 비판의 무게중심이 소위 검찰 권력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에 예. 좀 더 무게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586을 비판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다. 혹시 지금 이 사실은 개혁신당 이게 이제 이름을 똑같아요. 윤석 대표가 만들었던 신당이는 그대로 써도 개혁신당인데 여기에 지금 합당해서 이 포함이 된 4개 세력 중에서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혹시 의식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개혁신당 내에 예. 당원 당규나 철학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유가 어렵다. 아예 어렵죠. 철학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당장 근데 유호적. 정당은 철학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부로의 그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로의 갈등이 어디냐? 1번은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이고 2번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인데 예.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둘 거냐?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저는 선거 전략이 주되게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왜? 중도층이 예. 윤석열 정부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처지가 달라진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진 생각은 같지만 방점을 어떤 걸 가져오냐에 따라서 그 처지 때문에 방점이 달라졌다 이런 설명이신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약간 귀를 잡는 말이 이 운동권에 대한 평가 말고요. 지금 신당들이 4개 세력이 모였잖아요. 이 모인 형태, 이 형태를 놓고 오늘 뭔가 얘기했는데 이게요. 이낙연 공동대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결국 당명은 개혁신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흡수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지금 흡수합당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에 처리할 때 흡수합당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면한 선거를 위해 가지고 좋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걱정이나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일련의 흐름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당명의 문제에 결단하게 됐는데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통합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요. 강민구 변호사. 흡수 합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의견 다르네요. 벌써 이거 지금.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자존심 문제가 걸린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흡수합당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사실 당명이 또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개혁신당에서 M&A를 한 걸로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이낙연 그 공동대표한테 그거를 비꼬듯이 얘기하니까 흡수된 거 아닙니까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낙연 대표는 또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불쾌한 표현이었죠. 민주당 걱정이나 해라 어. 그렇게 이제 대받아친 건데 결국은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어떤 선관위라든가 당 통합 과정이 절차적인 거를 흡수 합병 쪽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흡수 합당이 맞는 것 같고요. 뭐 당명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도 좀 높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냥 그런 걸 용인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선거할 때도 저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당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막 길고 새로운 뭐 이런 게 미래 붙은 너무 정당이 복잡한데 많았죠. 개혁신당의 이름도 심플하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당 내에서
협의를 해갖고 그걸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누가 이제 헤게모니를 잡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름이 그 개혁신당이 돼갖고 흡사병 했다고 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만큼 무슨 주식회사의 지분처럼 이게 확고하게 뭘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능력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연속해서 다뤄봤는데 하나는 개혁신당, 새로 생긴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 안에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다 과제로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뭔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요,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과제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이걸 지금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보유한 국회의원이 많아야 돼요. 지금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호 3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녹색정의당이 지금 6명인데 여기보단 많아야 가능한데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하죠. 여야에서 공천 탈락하시는 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컷오프 되시는 분들을 이삭죽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분들께 무슨 흠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배척해야 될 이유는 없죠. 예. 네, 물론입니다. 그분들께 결정적인 흠이 있지 않는 한 받아야죠. 받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뭐 상관없습니다. 친문이든 뭐 영남 중지든 그냥 안 되신 분들 다 오세요라고 일단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요, 손을 지금 벌써부터 내미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다음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두 의원은요 각각, 한 분은 개인사 논란이 크게 문제돼서 여당에서 떠나신 분, 한 분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민주당, 야당에서 떠나신 분인데 지금 다 무소속이 됐어요. 근데요, 우선 황보승 의원은 2주 전에 이낙연 측근 이원욱 만났다. 그리고 2월 16일쯤 입당 논의 예정이다.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양정숙 의원은요, 입당 여부 타진, 2월 15일까지 결정 요청, 뭐 이런 얘기, 입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박성준 의원. 네네. 이 두 무소속 의원은 논란이 크게 돼서 당에서 떠나신 분들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저 이제 황보승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개혁신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의원들이 그 선택을 할 때 명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역대 총선 과정에서 볼 때 뭐 여야를 떠나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제3의 정당에 갔던 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건데 과연 이제 몇 사람이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개혁신당은 지금 4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명만 더 보유해도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지금처럼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논란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혁신당을 갔을 때 내가 지역구에 당선될 확률이 있느냐. 그런데 저는 여의도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생존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을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걸 떠나서 자기의 정치적 촉과 감이 뛰어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역에 갔을 때 당선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입당 조건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저당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난항이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에 합당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조정 역할을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데 결국 남아있는 정청력은 비례대표의 순위란 말이에요. 이 순위에 싸움이 있는 거고 추후에 들어오는 의원들도 이 순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논란이 돼서 여야 각 정당에서 탈당을 했던 인물을 영입 타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일부 밝히기도 하고 뭐 좀 더 보지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선 이런 일종의 기형적인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민주당의 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번, 기호 3번 정당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네이밍 효과 때문이죠. 3번. 우선 정당 이름이 노출됐을 때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그 태생 자체가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당대표 독단의 결정으로 이뤄냈다는 것 자체에 일단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현역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조금 더 확보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의원,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순화해서 사실은 이삭줍기라고 탈당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방송에서는 순화해서 이삭줍기라고 했지만 그 이삭은 다음 해에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기보다는 쭉정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줍기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의원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이번 선거에 그러면 후보로 낼 수 있을지, 그렇게 후보로 냈었을 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표를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런 보도가 나온 뒤에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신당 이름이 개혁신당 아닙니까? 이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당을 나가셔서 무소속으로 있는 분을 받아들이는 거와 개혁신당이란 이름과 맞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오늘 꽤 있었습니다. 저 내용을 가지고요. 글쎄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가 나왔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아직까지 뭘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개혁신당 쪽에서 뭔가 접촉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관련된 그리고 개혁신당 관련된 내용 좀 쭉 다각도로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 요즘에 갑자기 영화 얘기 정치권에서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정치 영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집중 조명한 영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가 보통 그런데 이거를 관람했다라는 걸 인증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요. 최근에 2개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을 좀 받았어요. 관련된 영상 저희가 좀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확인해 보시죠. 독재는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김해 총선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완으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을. 자, 이거 보니까요. 지금 각각 정당들이 국회에 있는 사무실에 사진,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근데 각 당이 걸어놓은 사진의 주인공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정치 영화. 요게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건국전쟁,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길 이외 김대중, 이런 이름의 영화. 요즘에 최근에 약간 개봉식은 다르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관객 숫자, 물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른 상업 영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영화에 비해서 관객 수가 적어요. 근데 최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건국전쟁이 상대적으로 관객 수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33만 명. 꽤 많은 거라 그래요. 저게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그리고
앞서서 요 건국전쟁보다 먼저 개봉한 기류의 김대중은 한 1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국전쟁이 최근에 여권을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 그리고요, 이 건국전쟁은 원래 개봉일이 3월 1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요 기류의 김대중 요 개봉이 먼저 되면서 그걸 의식해서 조금 개봉식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 그러죠. 요 얘기인데요. 강민구 변호사. 예. 상대적으로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도 비교해 보니까 관객 숫자가 좀 많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를 재조명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그 전 대통령,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좌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각종 그 악성 루머,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그 가짜 어떤 정보를 흘려갖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니, 뭐 하와이 깡패니, 뭐 살인자니, 뭐 이런 어떤 온갖 나쁜 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하했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뭐 기념관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다가 500만 원도 기부도 하고 또 뭐 책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게 크고요. 또 그거를 또 이제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또 보면서 인증도 하고 또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과 예. 뭐 농지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영화가 더 이제 인기를 더 끌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여러 또 뭐 정치인들이 또 가서 그 릴레이식으로 인증을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봐갖고 적어도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하고 그분이 남겼던 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 어떤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여권 인사 중심으로 이른바 관람 인증 릴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고 난 뒤에 어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아마 그 여러 가지 삶과 그 인생과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박찬원 교수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승만 전 대통령 공과 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적시에 아주 적합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 약간 이런 취지일까?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그 서울의 봄이 이제 1000만을 돌파할 때 예.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정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시선이 묘했습니다. 약간 당황한 건가요? 약간 아니면... 당황하고 또 약간의 뭔가 배합하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당시에 보수층, 특히 5공화국이라든지 예.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공감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영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 단체 관람 가는 걸 가지고 뭐 이거는 뭐 좌파의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던 차에 이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가워하고 있다. 이게 뭐랄까, 이거 반색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까? 이 영화 봤다 그러면은 나 보수야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인증샷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 총선 국면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영화의 흥행이 과연 이번 총선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역사적 재평가 얘기를 했는데 예. 역사적으로 파고들면 우리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은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통을 잇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뭐 MB 정권 때도 여러 번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건국의 아버지로 띄우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예. 다 실패했습니다. 왜 결정적으로 실패했냐? 4.19라는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공이 클지라도 과를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의 확장선, 연장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예. 이번 총선이 또다시 이념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나 또는 이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예. 또다시 이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는 순간 중도층은 등을 돌립니다. 좀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게 여권을 중심으로 약간 이 영화 저 봤습니다라고 인증을 하는 약간 분위기인데 화면에 좀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3명이 일단 등장을 해요. 박민식 전 장관. 이거 좀 이재명 뭐 문재인 등 야권 주류 세력들이 영화 좀 보시길 권한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 바로 서길. 약간 이런 입장들을 내요. 그리고요. 아까 잠시 등장했죠. 유인촌 장관. 다시 한번 어떤 입장을 낸 게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서울의 봄과 비교를 합니다. 서울의 봄, 경이적인 흥행 이룩한 이상 총선 역시 민주당에 유리해 보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다룬 건국전쟁. 약간 분위기가 우리도 이런 영화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지는데 유인촌 장관 아들이 배우인데 서울의 봄에 출연했다고 그러죠. 등장을 했는데 유인촌 장관은 서울의 봄보다는 건국전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약간 이런 묘한 상이 돼버렸는데 정광재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화 건국전쟁 이 관람이 지금 필수 분위기입니까 지금? 네,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영화를 가지고 선거의 유불리로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선거의 유불리 이게 흥행에 많이 더 성공하면 우리 당이 4.10 총선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평가절하됐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요. 이 중국의 민도가 결코 우리 한국의 민도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마오쩌둥이라는 그 전 주석에 대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공과 과를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오쩌둥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 무리한 삼선 개헌하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을 촉발했다는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과정에서 장개석 중국 대만 총통에게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자신은 자랑스럽다. 자신의 하야를 주장하는 4.19 혁명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본인이 거예요. 쫓겨나면서도 본인이 쫓는 그 청년 세력들을 칭찬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또 하나 뭐 서울의 봄과 건국 대통령을 건국전쟁, 건국전쟁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업 영화고 다큐멘터리 영화니까요. 그러나 이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공화국을 탄생시켰던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 사법적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 보수정당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이 이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전달했더라면 이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민의힘에 세 분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과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하면서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제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저항했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가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바라봤던 시각이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봤던 시각이 객관적일 것 같고요. 이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사적 인물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객관적 조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예. 대통령 된 이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태영했던 부분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예를 들면 4.4 5.18개헌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역사적 예. 평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역사적 평가를 못 받았냐. 하야했지 않았습니까? 4.19 혁명에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제대로 조명했겠느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예. 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조명을 얼만큼 했는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예. 결국은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가지고 예. 역사 논쟁을 가지고 그다음에 역사 논쟁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념 논쟁을 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에 있어서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렇게 많은 인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단 초점을 잘못 맞췄다. 정치적 논란이 오히려 더 휩싸이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바라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나와 있는데 과연 저렇게 정치적 전선을 구축하는 쪽에서의 접근을 했을 경우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별로 좋은 점수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한 인물을 다룬 정치 영화 다큐멘터리. 이게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다는 소리 들리면서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오늘도 많이 하시더군요. 자, 이 주제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요즘에 여야 모두 공천 과정이 있죠.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매일 뭘 발표하고 계획을 얘기해놓고 그리고 조금 더 거칠게 나가면은 이쪽 분은 안 되십니다. 이분은 공천 안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하나 진행 중인데요. 그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지금 당대표 이름이 나왔죠. 근데 픽이에요. 픽. 총선 픽. 픽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고른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누군 안 됩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발언의 앞부분은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로서 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태 전 의원이 최근에 공천 배제가 됐잖아요. 당시에 막 강한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관련된 모습도 오늘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습니다. 강서울 강서을 지역의 국민의힘 경쟁력은 김성태라는 사실을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와 우리 비대위에 끊임없이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저는 판단과 결심을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자, 김성태! 그 지지자로 김성태 전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당사 앞에서 약간 집회, 시위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었네요. 강민구 변호사, 이걸로 김성태 전 의원 공천 배제권은 매듭이 좀 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더 탈이 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공천 그 내부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입시라든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부적격자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가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정한 어떠한 규정을
이거 깰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 공천 룰 자체가 다 엉망이 되고 또 기강도 또 쓰지 않고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후보를 또 이제 공천을 할 때 이 제시했던 이 룰 자체를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를 댈 수밖에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또 뭐 김성태 의원도 사실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또 당에 또 뭐 헌신하고 뭐 그럼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여한 바 크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뭐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예. 그 과거의 어떤 자녀 채용 비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 공천은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뭐 의리를 안 지킨다. 당이 너무 그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한 거죠. 자막으로 잠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러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약간 동병상련적인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자기가 당에 대해서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는데 당에서 좀 푸대접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일 같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일 같지 않은 거죠 결국.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거 매듭 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좀 더 남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김성태 전 의원께서 예.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MBN 정치부에서 단독 보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곱셈의 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곱셈의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처럼 뺄셈의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덧셈을 넘어서 곱셈을 하겠다고 했는데 곱셈은요. 이 253개 지역구 가운데 하나만 0점을 맞는 후보가 있어도 0이 다 되네요.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그렇게 거네요. 되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 지난해 7월에 우리 그 사고 당협에 대한 조광특위 과정에서 어렵게 강서을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이때도 아주 난상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김기현 전 대표는 당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이 활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서 당협위원장을 줬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보다 엄격한 공천 잣대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요 김성태 전 의원 말고 유승민 전 의원 관련된 얘기도 꺼내놨는데 그 얘기 질문을 받고 좀 했어요. 들어보시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신봉하고 그 부분이 확보하다면 여러 가지 강론에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정부의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구분될 겁니다. 강민구 변호사,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어떠한 그 활용도는 굉장히 높죠. 네, 사실 그 특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지금 이 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텐데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좀 포용해주길 은근히 좀 바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그 하늘에는 그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입장에서도 좀 유승민 의원이 좀 부담스러울 거고 더군다나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로운 굉장히 독한 소리죠. 날선 독한 소리 많이 했어요. 저격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산의 어떠한 마음도 좀 전달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차기 또 대권에서 또
경쟁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좀 싹을 좀 잘라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갔어요. 오늘 그래서 안 된다는 걸로 누가 들어도 안 된다는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번에 불출마하시면 좀 좋겠는데요라는 의사 전달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인재근 의원, 문학진 전 의원 등등등이 뭐 한 분은 직접 만나서 의견 교환, 그리고 한 분은 통화로 결론은 불출마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인재근 의원은 총선 불출마 의사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나서서 불출마 얘기를 꺼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박찬 교수님, 당대표가 나서면 아무래도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을 텐데 이거 자치죠. 지금 공천 과정 아닙니까?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 나서는 거 이거 공천 개입 아니냐라는 이전 지적도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공천 국면에서 공관이나 예. 당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 사안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면 경선 후폭풍,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당신 컷오프야 이렇게 통보하는 거하고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지도부에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 그래서 이러이러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좀 물러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뭐 저는 부드러운 방법이다.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불출마가 되면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 경선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전략 공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또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험지 출마하고 나면은 그런 그 소위 양지 중에 양지 노른자 위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다. 그런 정면에서는 마찬가지고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좀 그 공천 국면에서 이런 게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물 밑에서 조용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알려져서 보도가 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당사자가 일부 이제 뭐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불만을 가져서 약간 이렇게 살짝 비추는 그렇죠. 겁니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도부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위한. 뭐 실제로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를 결정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사활에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번에 좀 양보, 불출마 이런 얘기를 만나서 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인물로 꼽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공개 회동을 했답니다. 근데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알려져요. 그냥 총선 및 당내 현안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서 혹시 다른 분들처럼 불출마해 주세요라고 권유를 했을까? 아니면 출마를 해 주세요 하는데 다만 좀 어려운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까? 이런 게 오늘 나왔어요. 알려지면서요. 그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박성준 의원님이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좀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 인물이 이 지역에 적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든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갔을 때 이 인물의 경쟁력 부분을 좀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바로 공보실에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관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뭐 저도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관위에서 확인해 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고. 지금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게 임종석 전 실장. 근데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됐는데 그걸 당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도 동시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됐죠. 아까 박성준 의원이 영상에 당시 등장하셨는데
약간 전략 공통적으로 뭐 약간 검토 고려 약간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예. 4월 10일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기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기조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2년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권이고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의 기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기조에 맞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예. 하는 것을 공천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제일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예. 후보 경쟁력을 따지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여러 인물들 뭐 다 지금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런 기조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냐를 지도부가 판단한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당에서 맨날 나오는 게 그 기조에 맞는 인물이 같은 지역걸 놓고 임종석이냐 추미애냐 이게 지금 아주 민감사안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하나의 지역구를 두고 이 두 분을 예.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 무도한 정권을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도부도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공천 등등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공천을 할 때 지역에 이제 여러 인사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맞는 건지에 예. 대한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러한 민주당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권 심판 기조에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 어떤 고려의 대상에 인재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풀에 들어가 있다. 요거 예. 마지막으로 저 강민구 변호사께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공천, 전략공천 등등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 집요하게 압박을 왠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사실 출마를 한다고 해서 예.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에 있어서 정권을 뺏기는데 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옛날에 뭐 방송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그때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은 추미애 장관한테 밥 한번 사셔야 된다고. 그만큼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민주당에 그 해를 끼친 분인데 그분이 뭐 유명하긴 하죠. 유명하긴 하지만 과연 그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출마한다고 해서 과연 그 험지에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험지 출마로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오히려 괜히 그 잘못했다가 민주당에 오히려 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천 과정이니까요.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많은 공천 때마다 항상 보면은 요동도 치고 불만 제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4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주제를 보니까요. 이게 나라박인데 미국 얘기군요. 미국도 지금 대선 후보들 경쟁 한창이죠. 각 정당들이 후보를 뽑는 과정인데 많은 분석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각 정당의 후보는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제목이 트럼프의 입 바이든의 뇌 공통점은요.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입과 이 뇌가. 자,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지금 차기 미국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참 많은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력 논란, 약간 지금 이게 제대로 사고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의심을 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놓는 말마다 발칵발칵 합니다, 지금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최근에 한 말이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 말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 We're defending nations that are very wealthy.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ey make our television sets, they make ships, they make everything. 2020년 발언인데 참
그때도 저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요. 나토 이게 러시아와 어떤 군사적인 이 대치를 하는 이 합동 각 나라의 모임이잖아요. 나토가 군사 기구인데 돈 안 내면 러시아 푸틴 보고 이거 뭐 침략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부추기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박찬영 교수님,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누구도 하지 못할 얘기를 가장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 아니냐. 지금 나토에서 발칵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법을 보면 사실은 돈 안 내면이 굉장히 방점이 찍히거든요. 돈 안 내면. 그렇죠. 돈 내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데 돈 안 내면 무슨 짓이든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받아내는 것도 이 수단에 어떤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소위 말하면은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 국민들에게 돈의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돈을 내면 러시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거의 지금? 뭐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 돈 아껴주고 그다음에 받을 거 받는 사람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외교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지난 1차 때 대통령 될 때 그때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지를 꽤 높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거 인상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 인상인가 저 기억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압박이 더 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안 되면 외부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든지 받을 돈을 많이 받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이 극단적 포퓰리즘이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박성주 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한 1분 정도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국가 체제에서는 이제 소련 정책에 있어서 나토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정책에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모든 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잖아요. 실제 어려운 거예요. 나토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한미군 방위비용 분담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다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책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정책에 있어서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압박을 하면서도 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우선주의란 말이에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냐.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에서의 바이든 정부는 뭐냐면 전략적 인내를 해왔단 말이에요. 한미일 공조체제. 이게 만약에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 입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걸 다시 이제 트럼프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걱정이 되는 면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꼭 돈 얘기하죠. 돈 안 내면 포기할 수 있어요. 뭐 러시아가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취지 얘기를 나토를 고려하면서 한 거예요. 유럽이 발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요. 아까 걱정거리가 각각 후보를 했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인데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그 깜빡의 정도가 조금 심합니다. 요 영상은요. 정광재 대변인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을. That's my memory has gotten worse, Mr. President.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As you know, initially, the president of Mexico, Sisi, did not want to open up the gate to allow humanitarian material to get in,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There's some movement.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I just approved a $3 billion for the nation's first high-speed rail line. 정광희 대변인, 네. 약간 정상으로 보입니까? 약간 좀 심각해 보입니까? 제가 뭐 원격 의료도 지금 잘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의학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약간 틀리거나 잘못 얘기하거나 자꾸 그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특히 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예. 그게 최근에 또 이 신냉전기와 맞물리면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오류를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걱정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예. 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집권한 이후에 예. 가장 먼저 한 게 한미일 공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좀 등한히 했던 것을 우리가 완전히 복원하는 데 주력한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건국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승만 그거에 전 대해서. 대통령이 알았다면 예.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트럼프를 만나서 예. 한미 동맹이 왜 미국의 가치에도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 걸맞는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예.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후보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한 후보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누가 되든 이거 걱정 아니냐. 지금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보니까 걱정이네요. 지금 누가 당선이 되든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의대 정원 증원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고3 딸이 왜 등장? 의대 증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고3 딸 얘기가 등장했다고 그러네요. 이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이 의료계 인사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정부에 대해서. 근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근에 이런 어떤 발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박민수 차관님 금쪽 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럼 이거 듣기에 따라서 고3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의대가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 이걸 연결시킨 건가요 지금요?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게. 그러자 박민수 차관이 해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취지죠. 들어보시죠. 딸이 고3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딸은 모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제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강민구에서 갑자기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본인 딸이 유학 준비 중인데요. 약간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하면서 결국은 당신 딸이 고3이니까 당신 딸 의대 보내려고 지금 의대 정원 들리는 거 그런 아니냐. 의혹 제기 차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격치고는 좀 약간 좀 비겁한 공격인 것 같고요. 이게 박민수 차관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박민수 차관이야 정말 실무가지 이런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차관 선에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게 또 국민들의 어떤 의료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뚝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 때문에 정부가 많이 굴복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또 그 추진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살짝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그 엉뚱한 M1 복지부 차관한테 이 화살을 돌리는 건데, 이 박민수 차관 딸이 이제 국제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본인 딸은 해외 유학을 바로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의대에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우리 딸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거칠어졌잖아, 이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럼 다음에 약간 이거 대치가 되는데, 우선 의료계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 입장들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말이 강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의료계 인사들이 하나하나씩 내놓은 말인데 이거 굉장히 회자됐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협 겁박하는 치졸한 짓 중지하라.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하는 정부다. 이렇게 반발하죠. 오늘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가 약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 꺼냈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의사들을 압박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급 부족 문제가 너무 커서 의사들의 금전적 보상, 요거를 얘기한 거죠. 이게 의사들에게 쏠렸다.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열풍이 가라앉을 거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학부모 학생들이 진로 선택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인터뷰에서 얘기를 꺼내놨어요. 대치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들의 역사 집단 행동 막 이런 게 예고가 됐었잖아요. 관련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 사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공의들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전공의들이 밤부터 새벽까지 회의를 꺼냈거든요.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근데 뭔가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밤 9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임시 대의원총회, 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총회 개최했는데 뭔가 여기에서 무슨 진료 거부라든가 파업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요. 집행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체로 전환됐거든요. 박시환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집단행동이 직접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주저하는 듯도 보입니다. 이거 뭔가 좀 기류가 달라지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업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료계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개별 사직서 제출. 개별 사직서요? 네, 이걸 통해서 이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통한 반발을 집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대치 국면인데 해결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 그리고 여론의 지지가 우리한테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이게 그렇게 많이 늘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속 굉장한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내부 인사가 뭔가 얘기했는데 의사 출신이에요. 들어보시죠. 일단 2,000명은 일단 숫자가 너무 많고요. 예. 일단 증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증원 자체는 그렇죠. 예. 증원 자체는 2,000명 같은 경우를 갑자기 이게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 그거는 좀 현장에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2,000명 증원의 반대 입장인데 정광재 대변인이 이게 국민의힘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별 그냥 의견입니까? 이거는 뭐 내과 의사 출신인 박민식 비대위원이 현장에서 박민식이나 박은식 아니에요? 박은식 비대위원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정부는 사실 어려운 개혁 과제라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겁니다. 의대 정원이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필수 의료 공백 또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대 정원 증원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있는 이슈까지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은 이게 대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박성준 의원님은 민주당은 이거 어떤 입장이에요? 민주당 분들 요새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원을 하자는 입장이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의료, 공공의료,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장이 얘기가 맞다고 봐요. 2,000명이라고 하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학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큼
대학 교육에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사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극약 처방을 냈다고 봐요. 근데 이 극약 처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이게 사실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민감한 과제인데 이게 이제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